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논문은 그래도 우선 다시 한번 훑어는 봤죠.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자세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당연히. 자, 논문 제목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 제목이 맞나요? 아니면은 원본으로 가봅시다. 제목을 보니 자, Advances in Culturomics Research 해서 컬처로믹스 리서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거를 컬처라 그러는데 그 컬처 배양한다는 의미로 근데 뒤에 오믹스가 붙으면은 뭐뭐뭐 체학해서 전체적으로 총 뭐라고 되죠? 한 번에 전반적으로 많은 걸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뜻할 때 뒤에 오믹스가 많이 붙어요. 단백질도 단백질 분석할 때 단백질을 하나만 타겟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단백질을 봤을 때를 프로티오믹스라고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컬처로믹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나온 기술들 내지는 발견들을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컬처로믹스는 어디에 관한 것이다? On the human gut microbiome에서 우리 장내 미생물 내지는 그저 것이니까 장내 미생물에 관해서 인간의 장내 미생물이라 그러면은 사실 꼭 인간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자, 장을 한번 장이라 그러면은 뭘 뜻할까요? 아마 뭐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느 부위를 뜻하는 걸까요? 장. 인체에 장기도 여러 개가 사실 있거든요. 그냥 장 하면은 사실 여기 식도부터 해서 항문까지 다 뜻하기는 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소장부터 내장까지를 주로 뜻해요. 왜 거기에 우리 몸에 사는 박테리아의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주로 뜻하고 그럼 우리 위에는 위산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 거기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해서 유독 위산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균이 있어요. 근데 헬리코박터 이외에도 좀 있는데 유독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이 헬리코박터예요. 우리 입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도 있어요. 장기마다 특색이 다르고 거기 사는 균들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배경 안에서 장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 논문 이해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서론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장, 소장에서 대장까지라고 했는데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현기성 환경일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현기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장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가끔씩 공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트름이라고 표현하는 그 현상은 그렇게 들어간 공기들이 위에 쌓였을 때 그게 다시 배출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당연히 산소가 조금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산소마저도 금방 안에서 소모가 돼버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균들은 사실 흉기성균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설물 관련된 연구를 이제 하고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연히 그러면은 흉기성 조건에서 연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흉기성 조건이라 해서 흉기성 균만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크게 나눌 때 박테리아는 크게 세 종으로 나눌 때 있고 산소의 유무로 봤을 때 산소가 꼭 있어야지만 사는 균, 산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균을 양극단에 놓고 양쪽에 전부 다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균들이 또 중간에 꽤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살 수 있는 균을 우리는 지금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물 배설물 연구를 할 때는요.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부제가 달렸죠. Optimizing Medium Composition. 여기 뜻만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나요? Optimizing, 최적화시킨다. 뭘 최적화시켜요? Medium Composition.
내지 영양소라고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가 플레이트라고 해서 플레이트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아가 미디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미디아는 복수형이고 미디엄은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미디엄이라고도 많이 논문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디아, 영양배지의 영양소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고 시판에서 팔고 있는 종류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같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Culture Techniques for Enhanced Microbiome Discovery. 이거는 배양 기술이라고 하네요. 배양 기술인데 어떤 배양 기술이냐면은 뭘 위한 거? Enhanced Microbiome Discovery. 새로운 균을 발견하기 위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더 많이 개선된 기술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이미 제목에서 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봐도. 그러면은 제가 너무 제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친구들부터 질문을 시작하면 점점 옆에 앉는 걸 싫어할 거니까 거기를 건너 쪄서 시원해. 왜 전 맨날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 큰일 났다. 그래도 가장 무난한 질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제목을 살펴봤는데, 자, 이 논문이 뭘 다루고 있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이 논문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잠시만요. 네. 이 논문은 돼지 조선의 최적 강화, 혁신적인 배양 플랫폼인 코컬처라는 미세유체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난배양성 미생물의 생활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지. 잘했어요. 그 앞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거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들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사실 다룬 내용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이전까지 사용했던 방식의 한계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아주 새로운 균을 얻을 확률은 확실히 낮기는 해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면 그 이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내용을 우선은 인트로덕션은 우리가 약간 다루긴 했는데 요거는 그럼 건너뛸게. 지금 한 얘기들을 사실상 뭐 거의 반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럼 진혁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16S rRNA 시퀀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원리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 비슷한 종끼리 구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확한 종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RNA 유전자 복제본이 이제 분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분석하기 위한. 이 챕터 요약을 잘 읽긴 했는데요. 그 전에 걸 물어본 거긴 한데, 그래요. 이게
그럼 요거는 주영이 선생님이 잘 알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보고 다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16 RNA 시퀀싱이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인지. 시퀀싱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RNA 시퀀싱 하는 건데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크게 보자면 우선 생물종을 나누기 위해서. 왜냐하면 근데 생물종에서도 DNA, 뭐 RNA 이렇게 시퀀스가 있지만 막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뮤테이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 중에서 16 srRNA는 이렇게 뮤테이션도 되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또 이게 모든 종은 16srR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유캐리아랑 아키아, 박테리아를 나눌 수 있는 단서라고 해야 되나? 한 60점.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앞부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16 RNA 시퀀싱은 제가 알기로는 DNA 시퀀싱이 RNA가 아니라 이름은 저렇게 붙였는데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보는 거냐면은 박테리아의 리보솜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읽어낼 거예요. 박테리아의 리보솜. 근데 그거를 읽어내는 이유가 뭐다? 박테리아끼리 종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어때야 되느냐? 박테리아끼리 달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르다는 경우는 우리가 뮤테이션 같은 걸 통해서 종이 계속해서 우리가 분화되어 왔다라고 진화생물학에서는 이제 배우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뜻인데,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겨지면 달라질 텐데 돌연변이가 너무 자주 생기는 부분을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된다? 같은 종인데도 다 다르게 우리가 인식할 거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니까. 뮤테이션이 너무 안 일어나는 위치를 읽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박테리아가 다 같은 박테리아라고 얘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위치를 여기를 잡고서 봤을 때 박테리아끼리 다른 박테리아가 구분이 어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는 박테리아 종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박테리아끼리의 종이지 박테리아와 유캐리엇의 차이는 아닌 이유는 유캐리엇은 16S가 없죠. 그렇죠. 리보솜이 다르죠, 형태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포인트 잘 잡아줬어요. 그 방식으로 유전학이 발전을 하면서 미생물학도 마찬가지로 그 계통 분류학이라 그래요. 미생물의 종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다른 점들을 구분짓는 것들. 근데 그런 학문의 한계점이 왔어요. 유전자로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리보솜에 있는 특정 위치를 본다 그랬죠. 그럼 거기는 비슷한데 나머지가 다르다면? 그럼 다른 균일 텐데 여기서는 똑같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로도 우리 자주 위생물학 들은 친구들은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대장균이라고 우리말로 하는 이콜라이랑 시겔라라는 균을 예시로 들어요. 둘은 다른 균인데도 불구하고 고식센스 그 파트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다룬 거예요. 그래서 진혁이가 아까 얘기해준 파트가 여기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으므로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진혁이가 한번 다시 한번 거기 그 부분 여기 파트 요약한 거 한번 봐줄래요? 여기서 유사한 종끼리는 구별이 어려워서 정확한 종 구분이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 RNA 유전자 복제본이 분석할 때 왜곡을 일으켜가지고 분석이 또 어려움을 겪게 돼서 메타균을 분석할 때 비용 같은 문제도 생기고, 여기서 왜곡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좀 정확한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러면 앞부분은 아마 같은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이해를 좀 했을 거고, 뒷부분에 왜곡 관련된 거는 뭐냐면요, 박테리아가 리보솜이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리보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특정 사이트를 우리가 본다 그랬는데 그 여러 개 중에 똑같은 균인데도 아니 거의 유사한 균인데도 리보솜 다른 리보솜끼리 비교하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계가 있더라. 자, 아는 이렇게 공부한 만큼만 하면 돼 아니면 거기 요약하는 거 잘 찾아갖고 그걸 읽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 그 다음 챕터를 한번 봐봅시다. 제가 제목 먼저 한번 봐줄게요. 그 다음 챕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Unveiling of Unculturable Bacteria. Unculturable Bacteria라 그러면은 우리가 컬처가 배양한다 그랬죠? 배양할 수 없는 박테리아라는 뜻이 되는데 배양할 수 없는 박테리아가 대체 뭘까요? 실험실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엄밀한 표현이 조금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셀을 따로 충분한 개수만 하면은 우리 실험실 안에서도 배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단지 단일 균주를 우리가 분리를 못 해낸다라는 개념이 가장 큰데 그 왜 그럼 단일 균주를 못 하느냐?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 이 환경, 요 배지 안에서 못 자란다는 되게 소수고 사실은 이 배지에서 자랄 수도 있는데 다른 균들이 더 빨리 자라더라가 가장 키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잡으셔야지 그 다음 내용들이 쭉 이해가 될 거예요. 보다 이 배지에서 못 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근데 이 배지 상황에서 다른 균들이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주를 콜로니로 얻을 수가 없다. 이 개념에 가깝다 그러면은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균만 어떻게든 우리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 또는 조건을 바꿔서 이 균이 더 빨리 자라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이 균을 우리가 따로 단일 균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로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혹시 다음 소리가 여기 이 챕터에 관련된 내용 혹시 요약된 게 있으면 좀 한번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환경 때문에 기분에 안 자라던 미생물을 키우는 기술에 대한 얘기고요. 욕질문들 가까워요. 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혜인이 그쪽 부분 찾았을까요? 그쪽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컬츄로 믹스는 음,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실험실에 재현하고 핵심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내용을 조금만 더 풀어줄게요. 사실 요 첫 번째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요약본을 보면 사실 키워드를 놓치기가 쉬운데 마이크로바이얼 다크 매터라 그래서 다크 매터라는 거 혹시 암흑물질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천체학이라든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당연히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분야는 아니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천체를 운동을 연구하는 팀들이 그 속도와 은하가 돈다든가 은하 안에서도 어떤 중심이 되는 가장 질량이 높은 블랙홀이라든가 내지는 큰 천체를 주변으로 움직이는 행성들 관련된 움직임들을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성은 아니에요. 항성과 항성 간의 움직임이에요. 그 부분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중력의 힘이 있어야지만 이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특히나 천체가 큰 것끼리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은하 단위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은하의 질량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은하와 은하끼리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 전체 은하의 질량은 이 정도 될 거고 이 은하는 이 정도 질량이 돼야지만 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의 여기 있는 별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고려해서 은하의 무게를 질량을
우리가 추정한 것과 이 움직임을 추정했을 때 질량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설명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약간의 오차 범위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지? 훨씬 더 움직임을 보면 무거워야 되는데 계산한 건 더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가 있어서 무게가 더 무겁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크매터라고 표현한 게 처음 천천히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각각 분야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직 들여다볼 수 없는 쪽을 얘기할 때 이 다크매터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미생물학에서 다크매터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렇죠. 이쪽 분야에서 근데 쓰고 있는 분야기는 해요. 특히나 지노믹스, 그 중에서도 메타지노믹스, 유전체를 전체를 다 읽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체학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정도 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훨씬 많은 수의 예상하지 못했던 유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균은 그러니까 세균들이겠죠. 당연히 유전자를 봤을 때 세균인 것도 알겠는데 그거를 누구도 분리해서 연구를 해요. 성공한 적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부분을 다크매터라고 미생물학에서 부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미생물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기생미생물 또는 공생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전자를 봤더니 생명의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의 반토막밖에 안 갖고 있는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아무도 분리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균 내에서 공생을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그 균한테서 영양분이라든가 다른 효소들을 이용하고 있고, 자기는 단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균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 요약본을 봐봅시다. 자, 아까 전에 그 혜인이가 좀 얘기해줬는데, 컬처로빅스를 활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균들, 우리가 지금 접근하지 못하는 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몇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우리가 좀 신기하게 볼 만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영양 조건, 환경 조건, 요거는 아까 한번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떤 특정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하는 균들을 보니까 특정 원소가 필요한다든가 특정 원소가 없어야지 잘 자란 이런 조건을 밝혀내면은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그 균이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복잡한 다른 세균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중에 공생관계인 균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균들과 같이 키웠을 때는 이 균이 자라날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점점 더 하고 지식들이 쌓일수록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균들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예시로 아마 나왔던 게 장에 있는 균 한 4종류인가가 있는데, 그 균이 같이 키우면은 얘네들이 나오는 산물이 훨씬 증가를 한대요. 이게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했던 물질들을 제공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예시를 봤을 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접근 불가능한 균들도 뭔가 그런 생태학적인 키만 알아내면은, 꼭 공배양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질을 넣어주면 걔가 자라나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체를 제공해준다는 우리가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얘기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영양소 중에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꽤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주로 탄수화물과 여기 탄수화물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당류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소 쪽이 있어요.
어디죠? 질소화합물. 이 질소화합물은 대부분 아미노산 내지는 펩타이드 같은 동물성 자원들을 많이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미디어 LB나 MH 미디어에서 탄수화물은 이걸 쓰고 있어요. 질소화합물은 이걸 쓰고 있어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카세신? 카세인이 어느 거였죠? 질소. 그렇죠. 질소인데 어느 배지일까요? MH. 땡.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LB가 카세인을 갖고 있고 아니다. 둘 다 갖고 있. 아니. 카세인은 MH 맞아요. 네, 어제 말하려 물어봤고. 그때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제가 그거를 비프 익스트랙트랑 같이 그거를 제공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그럼 반대로 그 LB는 다른 걸 썼어요. 뭐였을 때 기억날까요? T로 시작해. 트리톤이었나? 아닌데. 트리톤 맞을 거야 아마. 그 트리테이즈라는 그 엔자임 써갖고 아마 유당 단백질을 분해한 걸 사용하거나 대두 단백질을 아마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분해한 걸 쓰는데 그 정도예요. 그게 질소 화합물.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개가 어때요? 살짝 달라요. 하나는 아마 트리톤이 콩 쪽일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콩을 효소를 사용해서 분해한 거, 한쪽은 소의 그 우유와 그리고 내지는 소고기를 추출한 거. 두 소스가 달라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차이가 또 이 미디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래서 요 두 개는 우리가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탄수화물도 그 MH 같은 경우에는 스타치, 솔루블 스타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녹말 종류. 근데 그 중에서 물에 녹는 애만 따로 추린 거. 그래서 솔루블 스타치라고 되어 있을 거고, LB 같은 경우에는 LB 혹시 뭐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탄수화물. 글루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스타치가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차이가 났었어요. 루리아 로탄이 괜찮으세요? 네, 그 이에서 탄수화물을 혹시 어떤 소스를 썼는지 혹시 나올까요? 배지 성분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스트 익스트랙트 안에 존재하는 소량의 탄수화물을 사용한다는 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LB에는 그러면 탄수화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걸 좀 부족한 상태네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들, 얘네들은 아까 전에 루리아브로스 같은 경우는 이스트 익스트랙트 안에 존재할 미네랄과 비타민을 사용하고요. 또 반대로 MH 같은 경우에는 그 비프 익스트랙트, 소고기에서 나온 것에서 있는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가로 더 따로 넣어준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쪽 비타민과 미네랄 쪽이 좀 키로 작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고려해볼 대상이긴 해요. MH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미량원소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여기 조금씩 얼마 농도로 만든 걸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꼭 배지 만들기 전에 이거 한 방울씩 배지는 그 파이프에서 1mm씩 꼭 넣어주세요 하면은 지금 배지랑 또 차이가 확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 내용할 때. 자, 그러면은 여기 파트는 그러면은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챕터가 strategic
cultivation medium composition for gut microbiome research. 자, 이 장내 미생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cultivation medium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배양할 때 사용하는 영양배제를 뜻해요. 이거 영어 해석하는 거는 지금 영어 공부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주면 이 단어가 이 단어구나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cultivation 배양, medium 아까 전에 미디어를 미디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를 한국말로 따로 있을까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은 배양배지 조성, 여기 배양배지 조성이라면 결국 영양소에 대한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꽤 양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은영이가 혹시 이쪽 파트 한번 다 하긴 어려우니까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 type of media for cultivating intestinal microorganisms, 장에 있는 미생물 배양을 위한 미디어 타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니다, 이거는 굳이 요약을 안 해도 될 게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요, intestinal microorganism이니까 사실상은 요거는 건 마이크로 아까 바이옴 요거는 거의 뜻이 같대요. 장에 사는 미생물을 위한 미디어 타입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사실 여기 표로 정리가 돼 있어 갖고 제가 그래서 잠깐 스탑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휴먼 피시스로부터 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따로 아이솔레이션 분리해내는 때 사용하는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들을 지금 여기 쭉 나타내고 있어요. 언제 사용한다고요? 장내미생물 연구할 때. 장내미생물은 주로 어떻다고요? 혼비성이라고. 그래서 혼비성에 맞는 조건들을 좀 더 갖고 있어요, 이 경우는요. 혼비성은 세균이 산소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호흡할 때 필요한 특정한 영양소들이 꼭 필요해요. 그 영양소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우선은 당장은 요건 건너뛸게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배터리가 좀 죽어가는지 두단두단한데, 자, 잠깐만요. 제목만 한번 봐볼게요. Diversity of intestinal microorganisms under different nutrition conditions. 아마 내용이 깊게 들어가긴 어렵긴 하겠죠. 한번 은영이가 그럼 이쪽 파트 지금 보니까 장내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근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영양소가 달랐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 부분인데 표로 돼 있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그래도 잠시라도 짚어봅시다. 얘기해주면 돼요. 일단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이 좀 다르게 자라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미생물은 특정 영양소가 있어야만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코메이시아 뮤시니필라는 뮤신이 있어야 자랄 수 있고 뮤신을 활용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루멘 플루이드 또는 복잡한 다당류가 생장하는데 필수인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이와의 대변 샘플을 배양할 때 배지의 조성이, 영양분의 조성이 균의 성장력을 크게 좌우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도 했고, 또 일부 균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화합물을 영양분으로 사용해서 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 요 얘기한 것들 다시 한번 소화를 해보면요, 아코메이시아 뮤시니필라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아코메이시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논문 한번 공부해봤던 균주기는 해요. 그 뭐였냐면은 지질에서 우리 면역 반응을 높였고, 그게
반대로 질환으로부터 특히나 그 타입 2 다이비티스랑 그리고 염증성 대장 질환 IBD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기에 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논문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균 같은 경우에 이름 자체가 아크멘시아 뮤시니필러라고 했는데 이름이 뒤에가 뭐냐면 뮤시는 우리 점액질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는 데 쓰는 그 뒤에는 필리아라는 그 단어는 좋아한다라는 그 그리스어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그러니까 뮤신을 좋아한다라고 균 자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거는 이 균이 실제로 배양할 때도 점액질 있는 데서 많이 자라고요. 그리고 점액질을 영양소로 잘 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균을 키울 때는 뮤신을 넣어줍니다.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한 건데 보면 뮤신 건조 뮤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미디어 만들 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즉, 요 예시가 하나가 있었고 아까 다른 예시 중에 몇 개가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 그 균이 진짜로 자라는 그 환경들을 고려해 보면은 그때 필요한 게 뭘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실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뮤신에서 자라는 균이니까 뮤신을 넣어준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거꾸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갯벌에서 채집해온 균을 연구할 때 그러면 갯벌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느냐라고 반대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자체랑 협력이 돼서 좀 갯벌 그 자원들을 우리가 좀 대량으로 채집해 올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채집해 와서 영양소로 쓸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은영이과에서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또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하나. 그럼 그 다음 챕터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Optimizing cultivation conditions for. 잠깐만, 이거는 워낙 양도 적고 뭘 얘기하는지. 오히려 적으니까 더 나을까요? 혹시 채연이가 이쪽 파트 혹시 정리된 부분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고려할 걸로 질소, 화물, 비타민, 미네랄. 장내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음, 대한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지금 얼핏 봤는데 여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위주로 하고 있어갖고 여기는 우선 건너뛸게요. 아까 말했던 영양소들 중에 우리가 탄수화물, 질소화물, 비타민, 미네랄부터 해갖고는 고려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리하려는 균에게 맞춰서 그것을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한 거라서 이거는 건너뛰고 Exploring additional nutritional strategy and microbiome interactions. 요 부분이 아까 전에 사실 혜인이가 봐준 부분이 이쪽 내용을 많이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까 말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질소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 이외에 추가로 고려할 영양소들에 관한 게 이 챕터에 간단하게 언급돼 있어요. 그 예시로 아까 그 뮤신이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가 그 루멘 플로이드라고 하는데 제가 루멘이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맞아요. 내강? 근데 또 이게 그 장액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 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장을 보면은 그냥 영양소를 흡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우리도 반대로 거기다 배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 있는 액을 가지고 수집해서 보통 이제 소에서 수집한 걸로 그거를 실험에 사용해 봤더니 거기서 추가적인 균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즉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장에 있는 정말 거기 있는 어떻게 보면 영양소 덩어리겠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양소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넣어줬을 때
의미 있는 효과를 보았다. 또 아까 어린아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보면은 모유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냥 그 모유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직접 그 영양분을 얻을 때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수 영양소가 장으로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럼 어린아이의 장에 있는 미생물은 그 영양소 중에 있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모유 성분도 연구를 해보면 그거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우유 내지는 모유라고 했을 때 우유와 모유 차이도 생각보다 크고요. 거기는 지방 자체도 달라요. 패턴이. 그래서 엄마 모유를 갖고서는 거기 실험했을 때 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 아마 여기 같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탄수화물 줬고 단백질 줬고 지방 줬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요 얘기를 쭉 했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요게가 마지막 파트일 거예요. Innovative Cultivation Techniques in Cultural Mix. 지금 Cultural Mix를 하는데 Cultural Mix 그럼 여기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 이전 기술을 먼저 한번 알고 넘어가야지 새로운 게 뭐가 새로운지를 알겠죠? 자, 이전 기술의 Cultural Mix 혹시 아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생각보다 근데 단순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연구를 한다는 게 오믹스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는 지금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에서 활용되는 미디어 아까 영양배지 종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뭐 6, 7가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6, 7가지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사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구하는 샘플 그거를 6개의 배지에다가 다 적중하고 원래 FM대로 duplication 내지 triplication으로 같은 배지 종류당도 3개씩 그리고 샘플도 거기다 다 적중하고 근데 그 구하는 샘플도 또 트리플리케이션 또 샘플을 3개 어마어마한 지금 배지 접종이 보이죠. 그리고 콜로니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다 연구하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면 샘플 하나에 우리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처럼 샘플 하나하나씩 바꿔서 몇 개씩 고르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콜로니들을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하면은 거기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콜로니를 한꺼번에 연구를 최대한 다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기존의 컬처럴 믹스 방법이에요. 이제 기존 방법이 조금 감이 오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 단계만으로도 한계가 지금 이미 있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 관련된 걸 봤고요. 다시 시원이한테 왔는데 채연이 안 했는데. 여기 시원이 한번 해봐요. 요 코컬처 테크닉스 관련된 좀 혹시 정리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컬처는요 2가지 이상의 미생물을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채연이가 요 파트 한번 좀 찾아봐줘요. 마이크로 플로이드엑스. 코컬처를 간단하게 그냥 해도 될까요? 그래 그러면은 시연이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마이크로 플로이드엑스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채연이가 그럼 코컬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코컬처가 코가 이제 약간 같이 한다는 느낌이니까 공동으로 배양을 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복잡한 영양 요구 사항을 가진 장내 미생물이 이웃 미생물의 대사 산물에 의존하는 것을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을 같이 배양하니까 그 자연 환경을 더 가깝게 모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모든 상호작용이 상호 이익적인 것은 아니라서 공동 배양했을 때 저해되는 균도 있고 어, 핀원 생산 미생물 같은 애들은 배양이 어려운 장내 미생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한 사실 아까 전에 한번 조금 다르긴 했었어요. 예시 중에 하나가 균을 아마 여기 지금 예시가 4종 정도 같이 키우는 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 요 3종인가? 예시가 좀 몇 개가 있는데 같이 키웠을 때 어떤 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 혹시 이게 가바라고 아는 사람 GABA 뭐죠?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가바. 한번 우리 들었잖아. 그 카페? 많이 들어서 어디서 들었는데? 세부 생물학이 나오긴 하는데 뭐였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바이오? 제주도 갔을 때 누가 그 아이디 내가 제주도로 갔어. 신경과 관련 있나요? 맞아요. 아마 신경전달 그쵸. 물질 관련된 거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흥분인지 억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둘 중 한 개 좀 음, 억제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렇 대충 우선 그렇게 그쵸, 네. 그 정도면 우선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사체 중에 박테리아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는 몰라요. 왜 거기는 신경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신경은 하나의 세포인데 걔네들은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예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못 키운 박테리아 중에 하나가 가바가 있어야 자라는 균이었어요. 근데 그 가바를 자기 주변에 자라는 균이 만들어내는 그 가바를 사용해서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균 없이 키우려니까 얘가 자라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런 가바를 공급해주는 균들하고 같이 키웠을 때 자라나는 것을 여기 예시로 또 하나가 있었어갖고 그거 하나 추가로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코컬처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전에 그 컬처를 할 수 없었던, 배양할 수 없었던 균들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감은 좀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적용하기는 좀 한계가 좀 많은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는 이 경우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마 그럴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한데 그런 흔하진 않아서 우리가 지금 샘플을 각자 나눠줬고 지금 다일루션 시켜갖고 접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원이랑 주영이 곧 할 거고 접종을 하면은 5만 균들이 지금 자라나는 거를 같이 봤어요. 사실 그게 공동배양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콜로니를 취해서 스티킹을 했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균이 안 자라나온다. 전혀. 분명히 콜로니를 취해서 스티킹을 했는데 그럼 그 균은 높은 확률로 주변에 있는 균들이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걸 봐요. 그때 공동배양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생길 때. 그쵸?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원이가 그 다음 요 마이크로플루이딕 찾았나요? 네. 네. 그럼 이거 우선은 마이크로플루이딕스가 뭔지 네. 핵심 개념은 여기서 찾아볼게요. 아, 왜냐면은 먼저 요거는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왔네요. 여기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핵심 용어 중에 나오질 않았네요. 거기는 준비된 게 있나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남은 걸로 같이 봐봅시다. 자신감 생겼어. 마이크로플루이딕스는 네. 피코리터에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채널에서 수천 개의 단일 세포 액젓을 개별적으로 배양할 수 있어서 미생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저밀도나 느린 성장 미생물의 배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들 네 표정이 다들 이렇게 잘 거슬렸는데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저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가 저도 직접 사용한 건 아니라고 설명에 조금 제한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워낙 학회나 이런 데서 보면 사용하는 팀들이 많았어 갖고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시연이가 얘기한 게 피코리터 내지는 나노리터의 액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맞기는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정말 수량을 찔러서 그걸 분석한다는 거? 사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에멀전이라고 혹시 알아요? 에멀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름이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죠. 근데 녹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주영이 형이랑 꽤 비슷해요. 작게 만든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기름이라는 것 자체는 물에 안 녹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정말 층이 젖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라는 상태는 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이 무작위하게 지금 서로 인터랙션 하고 있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근데 이 배열을 우리가 만약에 기름이라는 거는 뭐 기름 중에서도 만약에 완전하게 그 비수성? 물에 잘 안 녹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름은 안 녹는데 친수성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물과 좀 친할 수 있는 어느 건덕지가 있는 부위가 한 파트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름을 물에 잘 안 녹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형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바깥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 잘 녹는 부분만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마치 그 우리 오핀 같은 거 보면은 끝에 동그랗게 된 핀 있죠. 그걸 가운데 손에다 퉁퉁퉁 꽂으면은 동그란 것만 밖에 있잖아요. 뾰족한 건 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머전이에요. 기름이 안 녹는데 녹아요. 어떻게 녹았냐? 아까 그런 형태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이머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했을 때 이멀전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아지는 거를 하나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개념이 조금 더 커지면요, 마치 우리 지질 세포막같이럼 이중층을 생각해 보면은 이중막이라고 하는 인지질의 이중막, 우리 세포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지질인데 아까처럼 친수성 파트가 있고 물하고 잘 녹는, 물이랑 안 녹는 파트가 있으면은 안 녹는 파트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녹는 파트가 양쪽에 있고 이 상태로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쪽도 물에 잘 녹고 바깥쪽도 물에 잘 녹지만 자기들끼리 안 녹는 파트들은 자기끼리 뭉쳐서 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물에 안 녹는 지질이 녹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은 물일 거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져서. 근데 안쪽은 또 어떻죠? 안쪽도 물이에요. 이 지질은 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 무슨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형성을 잘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박테리아가 지금 드글드글 우리는 우리가 샘플을 갖고 왔다고 해봐요. 그거를 잘 희석을 시켰어요. 우리가 다일루션 하듯이 특정 농도의 다일루션 된 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멀전을 팍 만들어요. 그럼 갑자기 그게 뻥뻥뻥뻥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이멀전 안에 아무것도 없이 물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영양이 되지만. 하지만 박테리아 하나만 딱 같이 이 조건을 다일루션만 잘해주면은 이멀전 만드는 순간 박테리아 셀 하나, 뭐 많으면 2개 정도가 이멀전 안에 같이 생성돼요.
발생해요. 그럼 이거를 왜 했느냐? 요거를 만들어 놓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마이크로 플루이드예요. 그럼 실제로 그걸 보잖아요. 마치 분자고 아주 정밀한 마치 전자현미경 같이 보는 형태였었어요. 구조 자체는 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가 있는 게 보여요. 그것들을 각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분석해서 어디다 쓸 거냐? 지금 안에 박테리아 세균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멀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이멀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박테리아 셀 하나 있는 거.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Unculturable 박테리아는 왜 우리가 배양할 수 없었다? 그 조건에서 안 자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였어요. 대부분은 다른 애들이 더 빨리 자라니까. 근데 모든 박테리아를 세포 하나로 다 떼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물이 아니라 영양배지예요. 자, 공간은 작지만 세포 하나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가 쫙 있어요. 그럼 여기서 증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요 작은 안에서 내가 배양을 다 세포별로 시키겠다가 개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빠르는 자라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에멀전이 막아줘요. 나는 시간이 훨씬 필요해 하는 균이 있더라도 이 공간을 확보해 주니까 자기가 잘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뭐 사이토메트리, 플로사이토메트리라고 세포 연구하는 데 쓰는 거랑 응용을 해갖고 요 각각의 이멀전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해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빼서 우리가 다시 배양을 따로 시켜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양할 수 없었던 분을 얻을 조건이 형성됩니다. 개념이 이해됐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시어대가 읽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감이 오죠? 이렇게 지금 막 뜨끈뜨끈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전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비싼 기계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기술이라서 이렇게 공부한 게 바로는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최신 트렌드 연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아마 여기까지 하면 결론 파트였던 걸로 기억해서 오늘 내용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없겠죠? 그 마지막에 네. 궁금했던 게 이멀전이 생성돼서 싱글셀을 제한다는데 만약에 멤브레인처럼 이멀전이나 이멀전이 퓨전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아, 그러면은 그 실험은 실패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이멀전에 세포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모든 이멀전에 세포 하나씩만 있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분석하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이멀전 사이즈가 어느 이상 크거나 그거는 이멀전끼리 뭉쳐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배제하도록 실험 설계를 해놔서 그런 오류들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